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주의 주요 이슈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위클리 민들레 출발합니다. 꼭 1년 전 오늘 구명조끼도 없이 구명줄도 없이 폭우로 물이 불어나 흙탕물로 변한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젊은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최수근 해병.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보낸 그 아들은 넉 달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피눈물을 토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으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원하는 건 왜 내 아들이 어이없게도 목숨을 잃게 됐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어머니가 군대 보낸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클리 민들레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의혹과 사실들의 불법의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고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경제 보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장박원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지연 전 총경, 근데 앞으로는 변호사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은 민들레 TV, 촛불행동 TV, 언론 비상식 회의 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22일이죠. 여의도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괴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과 MBC의 미래를 주제로 자유언론실천재단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7당이 주최하고 언론 비상시급회의, 언론정보학회,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주관하고 시민언론 민들레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민주진영과 언론계의 원로들도 많이 나오실 예정이고요. 구독자 수 90만이 넘는 유튜브 매체 스픽스와 시민언론 민들레TV, 전국 비상회의 TV, 촛불행동TV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도 하시고 많이 시청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관심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장바원 에디터, 네. 그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경제보도 톱5 예.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자, 첫 번째를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5개만이 아니라 예, 예. 잘못 보도되고 좀 왜곡되게 보도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나름대로 5개를 뽑아봤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세금? 그렇죠. 요즘에 윤석열 정부 그러면 경제 정책 딱 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부자 감세. 그렇죠. 부자 감세죠. 정답. 네. 맞아. 부자 감세와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경제 보도들 중에서 가장 왜곡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그 PPT 지금 예. 네, 일단 뭐 준비한 그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들을 예. 이제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첫 번째 상속세. 요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는 가짜 경제 뉴스 톱 원. 제가 이제 이 민들레에서 경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뽑은 게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중산층 세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가짜 뉴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조금 그 그림 다시 한번 저는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내가 부자. 지금 집값이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5억 하던 게 10억이 되고 뭐 15억이 되고 됐어요. 강남,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10억이 넘고 20억, 30억대 되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제액이 5억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액이 아파트 가격보다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정해진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 그 집을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발생은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는 그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전에는 부자들만 냈던 상속세를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도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 뭐 방송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그래 오라 그러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같은 뉴스, 비슷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표를 이 표 말고 다음 표 좀 봐.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얼마 전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조금 상속 재산 신고 현황이에요. 네. 그래서 신고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낸 그 10억에서 20억 사이네요. 아니죠. 제일 많이 낸 게 액수로 따지면 상속세액을 보면 예. 여기 2조 1,739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 100억 원에서 500억 사이. 네, 100억 원에서 그러니까 500억 원. 요 분들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면 상속을 100억 원 이상 상속을 받아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낸 분들이 10억에서 20억 네. 사이잖아요. 근데 요 분들은 상속세액이 5,846억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전체 내는 사람은 7,849명. 네. 그래서 1인당 내는 거가 따지면 1억이 안 됩니다. 여기는. 네. 그 밑에 10억 원 이하는 더 따져볼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네. 내는 그 상속액이. 네. 그럼 대부분의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대부분 100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속세를 거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걸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 전체 상속세 이제 신고분이 6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6조 3천억 중에 그러니까 신고 인원 아까 말씀드린 거 100억에서 500억 구간 있죠. 네. 100억에서 500억 구간의 신고 인원이 428명이에요. 네. 그분들이 전체 이제 신고한 사람의 2.3%에 불과해요. 네. 이분들이 그 전체 세액의 34.1%를 낸 거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전체 전체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속세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시는 분들. 여기 아까 표에도 나왔어요. 네, 아까 봤어야 네, 했는데. 표에도 나왔어요.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3, 4년 전에 비해서는 두세 배가 늘긴 했어요. 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오른 아파트 가격을 상속하다 보면 네.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긴 늘었어요. 네. 그런데 2만 명이에요. 그럼 굉장히 극소수인데 아주 부자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 5천만 명으로 네. 봤을 때는 그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그러면 중산층이냐? 그렇죠.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죠. 네. 그래서 적어도 중산층을 위한 이런 건 빼야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중에서 최소 뭐 1,000만 명 정도는 돼야 될 것 되지 같은데. 않겠습니까? 네. 뭐 가구 수로 따져도 이 뭐 2천만 가구다 그러면 네. 그 중에 500만 가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가구로 따지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네, 그렇죠. 명수로 따지면 2만 명 미치지만. 아니 그러면 네. 이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 세금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한데 네. 왜 재계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중산층 세금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지 좋아하지 조세 않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그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는 바람에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저항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네. 세금 내는 건 싫은 거지.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그 따져 보면 상속세를 낼 때 공제 제도가 많아요. 네. 배우자 네. 공제 뭐 네, 여러 네, 네. 공제 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제 제도를 다 적용을 하면 사실 실제로 그리고 상속이라는 게 상속 증여가 사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자기의 노력 없이 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시민 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100억 원, 뭐 50억 원, 20억 원, 뭐 이렇게 미만인 그 사람들 상속세액이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그 재산이 그 받은 분들은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전체 그 세금 구조에서 과연 상속세가 많은가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상속세가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상속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싫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부의 기반이 아시다시피 이제 네. 서울 강남 그 기반이다 보니까 또 유권자도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라는 건요. 네.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나라마다 그 세금을 그 세제를 만드는 역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크게 나눠 보자면 소득세와 상속세, 상속증여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얼마 전에 이제 최성목 그 기재부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어디선가 그러셨어요. 그 우리나라는 소득세도 높고 상속증여세도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율이 최고 세율이 50%니까 일단 네. 명목세율은.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상속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할증 20%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내는 가장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60%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걸 이제 주장하는 재계에서는 줄기차게 주장을 하죠. 네. 우리나라 상속세율 60% 세계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적게 내는 대신에 상속을 받았을 때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이중과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소득세 내고 있는데 또 상속세까지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뭐 우리 헌법에 돼 있는 것처럼 그 공정한 사회, 그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게 헌법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상속 둘 중에 하나가 낮으면 한쪽이 높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이 그 어떤 시민 일반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광고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에서 무슨 뭐 반부자 정서가 어떻다, 네. 뭐 징벌적 세금이다, 뭐 세금 폭탄이다 그래서 사실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그 바른 생각이 허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언론이 조세 정을 부추겨요. 네. 자꾸 조세를 부추긴다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 상속세에 이어 뭐 종부세도 비슷해요.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야말로 진짜 그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걸 좀 막으려고 도입이 된 거고, 사실 굉장히 정의로운 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가 조금 과하지 않냐, 뭐 좀 그런 거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처음에 노무현 정권 때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집 가진 그 부동산 부자들의 그 저항이 심한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 집 가진 게 죄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피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종부세에 대한 그 기준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제액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와서도 높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종부세가 많이 그러니까 누더기가 돼가지고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의 조세 저항만 부르고 실질적으로 종부세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런 거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되고 종부세는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언론이 자꾸 그 집값은 그 집값 올리는 거 그쪽으로 그 조장을 하면서 집값 폭등을 어떤 조장하면서 말이죠. 또 한편으로 세금을 또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그 다음 그 다음 어떤 걸 꼽겠습니까? 2위는 이제 이게 조금 여러 그 사회 그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2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최저임금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예. 자, 최저임금이 정할 때만 되면 네. 그 주류 언론에서 꼭 저런 식으로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 네. 경제가 망할 것처럼 네, 네. 자영업 망할 것처럼 네. 저렇게 어떤 그 불안, 공포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네. 사실이에요? 일단 올해는 이제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만 30원. 그렇습니다. 네. 만원대로 그래서 넘어갔죠. 네. 사실은 2015년인가 14년서부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때 10,000원이 됐으면 아주 큰 사건이었겠죠. 근데 이제 10,000원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모든 그 임금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따라서 뭐
뭐 저기 생활임금이라고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뭐 중소기업 대기업 마찬가지지만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최저임금이 그 어떤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 고용직 노동자라고 있죠. 네, 특고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저기 그 수입 이런 걸 결정할 때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사실 되고. 기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노동계에서 이제 근데 이제 최저임금의 원래 법 전공하셨으면 최저임금의 원래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들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네. 그 삶의 그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은 일반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냥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월급인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14년 그 무렵부터 노동계는 그래도 노동자들이 그 삶다운 삶을 살려면 1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그때 이제 그 전 최저임금하고 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대선 할 때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네. 임기 중에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못했죠. 네. 왜 못했을까요? 뭐 재계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코로나가 아, 됐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자영업자들이 이후에 이제 네, 너무 그- 힘들고 이러니까. 네, 여기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최저임금 추이 이제 쭉 상승 매년 인상률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2016년부터 쭉 나와요. 보면은 2021년 보면은 1.5가 됐죠. 네, 굉장히 그러네요. 낮았죠. 저때 21년 저때잖아요. 코로나. 저때가 코로나. 네. 그러니까 저때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못 하니까 네.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1.5가 된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때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8년도에 16.4%, 네. 그다음에 19년도에 10.9%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요때 그 요거를 이제 주장하면 요거를 요게 이제 공격이 됐거든요. 나중에 네. 그때 이제 여당이었으니까 야당이 공격한 게 뭐였냐면 최저임금 올린 것을 왜 올렸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문재인 네. 정부 때. 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저렇게 올리는 거냐고 막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도 되게 힘들어했고. 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리다가 올해 결국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10,000원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10,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0,000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짜 뉴스라고 네. 제가 얘기한 게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뭐죠? 말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여기 있는 거 악소리. 네. 이게 네. 이제 약간 가짜 뉴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1030원이 됐지만 네. 인상률로 아까 그 그래프 보여주시면 1.7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0.2%포인트밖에 안 높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숨겨진 게 있어요. 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그렇죠. 예상 물가 상승률이 몇 %일까요? 3% 가까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2.6% 네. 뭐 2, 3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2, 3% 돼요. 1%대는 아니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이. 네. 그럼 물가 상승률만도 못한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노동자들이 받는 그 실제 돈으로 보고 그 실질 임금, 실질 가치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 오른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내려간 거의 거죠. 실질적으로 거예요. 내려간 실질적으로 거죠. 떨어진 네. 거죠. 그리고 실질 소득은 이미 재작년하고 작년 2년에 걸쳐서 이미 실질 소득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금리 네. 네. 때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고금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물가 고금리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난해인가요? 지난해 한 7%, 6%막 오른 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 안팎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물가를 반영을 한다면 1.7% 인상률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시대에 진입을 하더라도 네.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30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2%에서 3%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조금 보면 3%를 조금 넘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제 이쪽 재계에서는 네. 10,000원대가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임금을 주려면 어떻게 네. 감당을 할 거냐? 자영업자 임금 주느라고 다 문 닫게 생겼다. 가짜 뉴스죠. 네. 또 가짜뉴스. 요인이 있어요. 또 왜 이게 가짜 뉴스냐면 최저임금이 높아서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문을 아니, 닫을까요? 그 임대료도 올랐을 것이고. 그렇죠. 네, 원재료값도 올랐을 그렇죠. 것이고. 물가가 오른 네. 거예요. 그렇죠, 생산자 그렇죠. 물가 그렇게 해서 자영업이 힘들어졌는데 네. 그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 기사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건데 언론이 그 본질 핵심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네. 예? 예전에 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일 거예요. 그때 그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올랐다고 하면서 어느 신문에 하나 기사가 뭐냐면 영세업자예요. 네. 직원 한 서너 명 데리고 네. 일하는 지금 30년 된 어떤 그 영세업자인데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30명 같이 자기가 데리고 일했던 사람을 내보내야 된대. 네. 네. 그러면 30명 가까이 최저임금만 줬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아요. 네. 왜 많겠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용이 안정되면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왜 최저임금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영업자가 왜 그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임대료, 원자재 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건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예, 네. 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로 자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럼 인건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줄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홀로 나홀로 사장. 그건 인건비 때문에 저 문 닫는 게 아니죠.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오히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고 그다음에 임대 그 금리 올라서 한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는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같이 보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하, 집값 기여가 관계없다. 예.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작년인가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대책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저출산 대책. 그렇죠. 네, 저출산 네. 대책이죠.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의 핵심 대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생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출산을 한 네.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 그다음에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연 1에서 3%. 되게 저리죠. 네. 그러니까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시중에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주택 담보 대출이 2022년, 2023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6, 7% 막 됐었어요. 지금은 4%대가 많고 또 최저로 떨어진 건 2%대까지도 떨어졌는데 굉장히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지금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네. 그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1.3%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쫙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것이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젊은 부부들한테 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빚을 내서 거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빚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네. 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고금리,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을 앞으로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나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고금리 기조가 많이 이렇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또 뭐 예를 들어 미국 그 고용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금리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출 규제 강화하는 그 DSR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까지 들어가면서. DSR 규제라고 총 그 부채 얼마의 부채를 가지냐에 따라 대출을 결정해 주는 건데 그걸 조이는 스트레스 그걸 그 단계별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7월 달 그러니까 올 이달부터 하기로 했다가 9월 달로 또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그 집을 사게 하려고 왜냐면 금리 네. 대출을 이제 9월 되면 대출을 또 받기 어렵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또 조바심에 집을 네. 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운목 아랫목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네. 이런 지역구 네, 네, 그래서 네. 그에서는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근데 지방에서는 떨어져요. 여기 제가 준비한 이 그림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7월 셋째 주 가장 최신 그 부동산원 자료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이제 상승률을 0.28. 나타낸 거예요. 네, 서울이 0.28이에요. 경기가 0.7, 인천 0.7.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높죠. 네, 아래쪽은 마이너스. 대구 떨어지는 마이너스 거고. 10. 똘똘한 한 채 그러면서 네.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쪽으로 집을 네. 사는데 네. 이런 대출 저런 대출 네. 또 끌어서 돈이 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것도 집값 띄우는데 띄우기죠. 쓰였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짜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그 최상목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의원이 국회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값 오른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집값과는 상관이 없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3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관이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네, 가짜 뉴스. 자기가 진원지가 된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집값 부양에 쓰이고 있는데 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장관이 여기서 가짜 뉴스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 신뢰가 떨어질 부동산 수가 부패라는 것만 더 강화시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한 제가 그거 대출 늘어난 표가 하나 있죠. 네. 네, 가계대출 증감 추이. 이거 보세요. 빨간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20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저기 보이잖아요. 저게 그래프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 수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값 폭등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네. 참 이게 집값이 오르니까 최근에 또 지금 국민들이 좀 관심이 가는 게 집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네. 근데 막 이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내놨잖아요. 그거를 저기 주택 공급 정책 혹시 보셨어요? 그 신도시 공급 늘린다고? 네. 신도시 중심으로 26만 3천 채인가 이렇게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럼 공급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거는 몇 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최소 3년 걸려요. 그럼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데 별 소용이 없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일단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 정책을 쭉 지금 출범하고 나서 쭉 보면 진심이 어디에 있나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진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밑바닥 네. 심리에는 저는 사실 이해충돌. 이해충돌 네. 또 상충한 면도 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집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자기들 집값을 띄우기 특히 위한 강남이나 마음이, 이런 사심들이 있는 거죠. 핵심 지역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들이 정책도 만들고 입법도 하고 뭐 정책을 통해서 자기 집값도 올리고. 그 강남 윤석열 재건축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카르텔, 아, 네. 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고.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예. 자, 네 번째가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다. 과연 네.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정말 오래된 가짜 뉴스죠. 네. 오래된 가짜 뉴스. 네. 좀 아시지 않나요? 네. 노란봉투법에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못하게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네. 이제 제가 일단 노란봉투법이 뭔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어서 아니 그 먼저 찾아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 간단하게. 예. 네, 저거잖아요, 저거. 예,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2조 3조예요. 2조 3조.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 기업이 네. 그 조합 노조에 과다한 손배소를 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예전에 그 쌍용차 네. 그 했을 때 너무 47억 원인가 이렇게 진짜 이 노동자들로서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네. 그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네. 파업이나 노동 재개가 있을 때 네. 그로 인하는 피해를 음.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에게까지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노조원들이 단체 행동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못합니다. 네. 재산 차압 들어오고 막 그러면 네. 네. 저 무서워서 경제 그러면 생활을 못 하고 노조를 말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스스로 목숨을 네. 이렇게 버린 쌍용차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그렇죠.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반인권법이라고 할 수 반인권적인 네. 어떤 그 법이라고 악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고치자는 미국에서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네. 이러지 않습니까? 노조 가입하라고. 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노조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원청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가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이 있잖아요. 네.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뭐 이런 이거를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 국제 노동기구에서 여러 번 권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되면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재계 쪽 입장이나 아니면 지금 정부 여당 네. 쪽 입장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럼 불법 파업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불법적으로 파업할 거 아니냐. 또 이런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이 원청 그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단체 교섭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대기업이 뭐 당장 경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업을 하면 노동자들도 손해예요. 일을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네. 회사만 손해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는 노동자가 힘이 이제 그 회사보다 대화로 되잖아요.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안 되기 되니까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단체 네. 행동을 이건 하는 거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그렇죠. 행동권인데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할 거라고 다 가정을 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 경제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그 어디죠? 그 파리바게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이거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 뭐 이렇게 사고 이렇게 직접 그 하청 그러니까 그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약 관계회사 네. 아니면 이렇게 하청회사가 네. 직접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직접 관리를 하면은 이게 사용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죠. 네. 대우조선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이 직접 관리를 하면 하청 노동자도 그거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치자는 게 노란 봉투법이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시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번번이 막혔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명분 없이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네. 좌절이 됐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네. 지금 소위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추진이 될 건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러니까 사원들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사기가 올라가야지 생산성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뭐 아무 사람을 뭐든 그 노예 취급해 갖고는 생산성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법인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죠. 네. 예. 그 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예. 네, 이거예요. 이게 7월 3일 날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그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의 70쪽에 가까워요. 자료가 70쪽에 가까울 정도로 큰 자료인데 여기서 가장 기사화 많이 되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첫 부분이에요.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근데 갑자기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네.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 증시가 다른 이제 선진국 증시나 뭐 우리랑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들보다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국 증시를 좀 밸류업 해보자. 그래서 기업 가치 재고 뭐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법인세를 앞에 주주환원 하면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예, 네. 기사. 네. 맨 아래 보세요. 네. 법인세 인하하니까 경제 대도야. 아. 그 중간에 법인세 깎자 해외에서 번 돈 국내 반입 급증 이것이 감세 효과. 내가 보기엔 저건 기사가 아니고 네. 저 무슨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법인세 법인세를 혁명 뭐 참. 네. 낮추자는 이제 계속 재개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 네. 요구를 들어주는 그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법인세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걸 내걸었어요. 그래서 배당을 하거나 뭐 자사주 소각을 하면 그 기존에 했던 것보다 증가액에 대해서 5% 세액공제를 해주자. 결국은 이건 법인세를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이것도 이제 좀 저율의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좀 고율로 매기는 거를 좀 저율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집어넣고 뭐 좀 더 보시죠. 하나가 더 밑에 있는데 다음 중요한 거? 게 네. 상속세가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네. 상속세 활증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세율의 최대 주주가 이제 그 상속을 받으면 주식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20% 할증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영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20%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가 높다고 지금 재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그걸 할 때 뭐 최대 막 45%까지 프리미엄 붙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공정과세 그 항목인데 이거를 뭐 더 폐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가업 상속 있죠. 가업 상속 네. 할 때도 지금 공제도 600억 원인가까지 해주는데 이걸 뭐 1,200억 원까지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뭐 대상도 더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동 경제가 아니라 네. 결국 부자 감세예요. 이것도. 네. 그러네요. 예. 네. 오늘도 5가지 얘기해봤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앞에서 노란봉투법이나 최저임금제 네.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인색하고요. 네. 반면에 부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세금 좀 깎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려고 하고 그러네요. 집 사라고 하고 이게 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인색하고 안 그래도 될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무 관대하고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리를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거에 그 부제인가 제목이 있어요. 역동경제 로드맵에 붙은. 거기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그래요? 개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다. 법인세 깎아줄 때 왜냐하면 법인세 안 깎아주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네 일자리가 없어지거든. 아.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을 해요. 네. 난 협박으로 봅니다 이거. 맞아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높아지면 고용이 더 불안해진다. 요만큼 맞아요. 올려주면 너 너 잘릴 여기서 거다. 그래서 너 이거 알바 자리 없을지 몰라.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뒤에서 맞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네. 좀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진짜 인건비 줄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네. 다양한 목소리를 뭐 들려줘서 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게 해야지 네. 어느 한쪽에 그냥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짜 뉴스식으로 쓰지 말고 이제 기자들이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런 가짜 뉴스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져요. 네. 그리고 자원의 그 효율적인 그 사용이 가로막혀요. 네. 아니,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선거나 여러 가지 여론에 정책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미쳐요. 정책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다수에게 오는 거죠. 오는 일반 거죠. 대중에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막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소득의 불균형이 그러니까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론은 점점 더 불신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그 어떤 악순환을 고려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우리 이지연 전 총경 네. 변호사 나오셨는데 네. 요즘 그 경찰 전직 경찰로서 네. 네. 요즘 어떤 뉴스가 가장 눈길이 갑니까? 아, 저는요. 요즘 전당대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자고 일어나면 전당대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말고 국힘 전당대회가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소식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고해성사, 그렇죠. 고해성사. 자백, 네, 자백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범죄 신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뭐 잘못했고, 나는 뭐 잘못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근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한동훈 뭐죠? 법무부 장관인데 댓글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심각한 댓글팀은 문제 민주주의 여론을 조작하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저 공소 취소해달라. 네. 그건 굉장한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댓글팀도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이명박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팀 사건도 있었고 또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을 알아야지 그 여론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는 거고 그 여론을 올바로 이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여론 자체를 조작하는 조작을 거죠. 한다는 건 그 네.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반헌법적. 그럼요. 반헌법적이고 큰 위협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업무방해 예를 들어서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좋아요 뭐 알람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키워드 검색 막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 시켰으면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 시켜서 돈을 주고 했다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네네. 정치자금법 네.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근데 되거든요. 저는 그 전당대회 뭐 하는 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그 드러난 거 있잖아요. 네. 막 폭로된 거. 네, 폭로된 네.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네, 네, 싶은데 네. 저도 이 경찰서를 오래 출입했거든요. 네네.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고. 네. 우리 이제 수사에 들어갈 때 네. 누가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네. 첩보가 있다든지 네.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네. 이것도 있지만 인지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의무잖아요. 네, 그거는. 네, 네.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사실 이런 내용들 다 고소고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뭐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고소고발에 하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네. 경찰청장이든 네. 검찰청장은 네. 인지가 됐으면 네. 내 관할이고 내 일이면 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의무 아닌가요? 수사 착수하는 게? 의무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게 양쪽 다 이제 정치적인 일들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하다 보니까. 막 먼지 털고 현미열 들여다보고 없는 것도 맞습니다. 만들어내면서 왜 네, 네. 누구는 자백도 하고 자백도 하고 지금 이름 일르기도 하고 고사실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막 예. 들어오는데 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경원 후보한테 예. 저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랬는데 저 그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그때 놀랐어요. 나경원 후보 그 표정 봐요. 동공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눈이 왔다 갔다. 일일이 신고하나? 그러니까요. 그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수사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그 어떤 법령을 어기는 그런 내용을 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지휘해달라고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거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네, 네. 불법 행위를 하라고. 네, 네,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니까, 예, 그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수사 근데 들어가야 이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청탁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잘못된 거였다.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그건 그런데. 재판에서 예. 저 다투든가 그래야지 왜 그걸 뭐 법무장 권한도 없는데 맞습니다. 뭐 공소 취소해.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독재국가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4년째 예, 예. 기소된 지 벌써 4년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법 영감에 따르면 예. 제가 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가 2023년까지 쭉 보면 1심 재판 불구속 1심 재판이 평균 110일 걸렸더라고요. 지금 4년 넘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12배, 13배 정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 목도를 했잖아요. 그 그렇죠. 마루 들고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수 공무 집행 방해하고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건데 이거 국회 선진화법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 고치판인가? 어쨌든 그 거기, 보수 정권 때 예, 예, 그때 예, 예.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게 그 자료도 다 있고 한데도 지금까지도 결과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신문에서 이재명 재판을 왜 이렇게 더디가느냐, 네, 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네, 네. 그 판결 내려서 그좀 후보 자격을 출마 못하게 네. 판결을 서두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년 넘게 지지를 끌고 있는데 관심도 없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지? 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해야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얘기 안 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발령 나서 가고 막 그냥.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 했으니까 네.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요번에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네. 마약 수사를 잘했습니다. 네, 네. 해서 세관 직원과 그 세관이 연루가 돼 연루된 거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수사를 확대했는데 네. 경무관이면 꽤 높은 그렇죠. 네, 네. 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 무궁화 4개까지 하시죠. 네. 그 위가 이제 큰 무궁화 하나, 네, 맞습니다. 경무관. 네. 경무관이 서울청에 있는 경무관이 그 형사과장한테 전화해서 네. 그 좀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관세 쪽 세원 공무원은 빼달라. 빼달라. 네.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네, 네, 네. 그 외압을 지시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이제 그 관세청장이랑 그 조모 경무관이랑 이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아니 대학- 저도 그거 찾아봤어요. 네. 그 기사 났더라고. 대학 선후배 관계라서 네. 나는 경찰대는 아닐 거고 일단. 네, 네, 네. 경찰대 말씀드리니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조모 경무관이 그 전에 영등포 경찰서장을 했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인천공항 경찰단장, 예. 예, 공항에는 경찰. 세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네. 경찰 단장을 친분도 하다 있었을 보니까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전화하는 게 좀 마음이 편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팀장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 당연히 그거는 외압이고 이거는 청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경찰청장이 대노하면서 그 징계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주라고 해서 이제 근데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징계를 심의를 하냐면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중앙징계심사위원회가 맞습니다. 심의- 네, 네, 네.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의외로 불문 경고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징계도 아닙니다. 불문 경고는 징계를 주기에는 약하다. 이래서 그거를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한 그냥 경고만 주는 거거든요. 불문. 그래서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징계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결과죠, 그거는. 그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네. 저 조 경무관은 왜 저런 외압성 전화를 했을까? 네. 또 하나는 그 경찰청장이 경로해서 네. 징계를 주라고 했는데 네. 그게 불문, 네. 죄 안 됨, 네. 징계꼴이 안 됨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럼 경찰청장도 훨씬 센 누군가가 그렇죠. 막아준 게 아니냐. 네. 그런 두 가지 의심이 사실은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던 게 이렇게 그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굉장히 하기 때문에 부담이죠, 심리적으로.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더라도 직접 전화하지 말고 청문감사관이라는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이 창구를 단일화해서 여기에다가만 물어봐라. 네가 직접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청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그 경찰청 지침도 위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좀 있으면 세관 이제 국정감사 할 건데 야당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을 한 거고 아주 굉장히 죄질이 좀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직접 그걸 보고 징계를 주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불문 경고로 다운이 될 수 있었지? 이게 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감찰 그걸 감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인사혁신처를 감사원에서 감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자들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니네 회사에서 니네 보도국에서 니네 후배가 이런 거 취재하고 있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뭐 이런다고요. 네, 네, 사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전화했을 때는 좀 방송 안 막아달라. 나가게 해달라는 네. 축소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대개는 거절을 하죠. 네. 거절한다고. 근데 본인이 진짜 보고 억울하다고 하든지 뭐 이러면은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만약 후배에게 누가 아는 사람 아니면 전화 못 하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아는 사람한테 하더라도 말을 둘러둘러 하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이거는 뭐 이러면서 네. 그걸 한두 번 하고 그다음에 창피해서 안 해요. 맞아요. 예. 저도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그러는데 계속 부담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할 때 그냥 뭐 누구를 뭐 불구속해달라 내지 이 사람을 빼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연락을 하면서도 둘러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친절하게만 좀 해줘라. 그 사람 오면 좀 누구 조사받으러 오면. 네. 그러면 바로 알죠. 이 사람은 A 편이구나. 이 사람은 B 편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억울하다는데 얘기 좀 잘 들어줘. 딱 그렇게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냥 얘기만 좀 잘 들어줘. 들어줘. 친절하게 대해줘. 그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말 자체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암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야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면 되게 못하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내부에 어떤 네. 혹시 그런 청탁이나 압력성 뭐 받았다 그러면은 네. 누구한테 이를테면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서 뭘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없나요? 신고하라고는 하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인간적으로. 맞아요.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상사가 제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저희 상사가 딱 봐도 범죄자한테 백을 받은 거예요. 수사 지휘를 가장한 수사 압력을 저한테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5명 중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혐의가 큰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좀 빼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 사람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온 거예요. 봉투를 가지고. 그러더니 과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죠? 이러면서 연말이니까 회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웠죠. 해서 뇌물죄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과장님,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왔길래 제가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정말 막 한숨을 푸시더니 드라마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니 이런 선례가 네.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 굉장히 큰 그러면 경종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네. 조심하게 되죠. 네. 그 잘하신 이후로는 거예요. 과장님은 저한테 다시는 그런 백을 내리거나 외압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쟤한테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맞아요.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럼 그게 그 자정 기능이에요. 그게. 네. 요번에 그 형사과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서울청장과 일단 그걸 때문에 압력성 청탁을 거절했고. 네,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그분하고 서울청장을 고발을 했나요? 네. 이게 고발을 관세청장 했습니다. 세 사람을. 네네.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자기 상사를 그렇게 고발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내가 이랬다가 내 앞으로 경찰이 앞으로 말이야 내 네. 인생에 공무원 인생에 나 잘못될 거 아니라 다들 안 할 텐데 네. 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분 진짜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공무원 이런 경찰관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저께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다른데 좌천성 인사를 했다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과장을 하다가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갑자기 좌천성. 그 얘기를 듣는데 박정훈 대령이 자꾸 생각나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공무원들에게 경찰에서 진급이라든지 압력이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럼 막 화를 분노를 못 참아. 네, 네. 화를 내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근데 이런 게 쌓이면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왜 네. 공정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네.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는 불공정하게 사건 처리한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네.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시민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시간이 먼저 다 아니, 돼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경찰 어떤 뭐 그렇다면 동료이기도 하고 선배로기도 하고. 네. 요번 사건 같으면은 참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제대로 이렇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자백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예,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단톡방에서 삼부토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 국가의 어떤 그 정책, 네. 미공개 정보로 그럼요. 누군가는 그걸 활용해서 삼부토건이 5배가 그 주가가 올랐다면서요. 네네. 그 단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 그 말이 있은 지 이틀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나라를 젤렌스카 여사가 왔고. 네, 네. 그 이틀 뒤에 그 재건 계획을 네, 우리나라에 네, 세웠고 네, 네, 네. 7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방문했고. 갔고 그다음에 한 5배 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거나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그렇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국가의 수사 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좀 수사를 해서 경찰이 그동안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구겨졌던 체면을 좀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 역량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권력에 허약하다는 거, 권력이 있으면 정말 이제 그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이런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찰이 이제는 어떤 수사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네. 독립적으로 그 자기 발로 서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죠. 약한 것 같아요.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권력에.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아까 그렇게 위에서 뭐 조모 경무관이든 누가 이렇게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중간에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기는커녕 자신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랬으면 이 형사과장이 서장한테 얘기를 하면 서장이 그걸 막아준다든지 이렇게 중간에서 상사들이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막아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수사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가 아까 문제거든요.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네. 이 마약 사건이 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한 거예요. 네, 네. 들여오는 과정에 세관에서 직원이 네.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럼요. 그거는. 이거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큰 네, 사건이고 네. 힙복 양이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이 마약 환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 나라를 어떤 수로로 밀어넣는 건데 네, 네.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네. 봐주라고 했으면 이만한 정말 큰 거죠. 예. 큰 그 중대범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걸 그 죄 안 됨, 네, 징계하면 안 됨, 네. 응? 불문라고 한 거는 국가가 오히려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굉장히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경찰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검사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됐다. 네. 저는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검사는 정말 딴 나라, 딴 세계 공무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오고 네. 아니면 징계받고 네. 막 이렇게 되는데 검사는 자기가 기소독점주의잖아요. 자기가 기소를 안 하면 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성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징계를 전혀 안 해요. 작년에 검사가 2,200명인데 작년에 3건 징계했고요.
재작년에 4건 징계했어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중징계는 전부 그 박은정 검사나 이성윤 검사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징계가 된 거고, 나머지는 거의 징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되게 깨끗해서 징계를 안 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청렴도 꼴찌거든요.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징계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 같으면 잘려요. 해임. 그런데 검사는 뭐 받았더라? 견책 받았나? 아주 경징계 받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정자경이 없으면 정말 탄핵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밖에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탄핵이 나오는 거는 검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자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가 아닌 모든 공무원들은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네. 그게 무섭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경계를 조심을 하는데, 네, 네, 네. 검사들은 자기 동료가 나를 벌 주지 않아. 네.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런 거죠. 그게 네.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자정 능력이 없어. 그 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성도 없고 네. 성찰도 없고 네, 네. 개선할 여지도 없고,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맞습니다. 경종을 울리자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안동환 검사가 이제 탄핵이 네, 탄핵이 된 건 네, 네, 아니고 이제 탄핵 소추가 네, 돼가지고 네, 네. 갔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가 돼서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탄핵이 기각됐다는 게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면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5였었거든요. 그 5 중에서도 2명은 이 사람이 위법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람이 파면감은 아니지만 죄는 저지른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은 아니지만 해임, 면직, 뭐 정직, 감봉 다 이제 거기도 징계가 있으니, 그러면 파면은 아니지만 징계를 줘야 되니까 징계를 청구해야 되는데 징계 청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고 징계 청구권자고, 그리고 이 안동환 검사가 기소권을, 그러니까 보복 기소를 한 거예요. 보복 기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인물을 썩듯이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요, 그 집단은 결국 부패합니다. 네.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온 거는 검찰이 반발할 게 아니라 네. 오죽하면 이 맞습니다. 지경까지 됐을까 네, 반성이 네. 되는 문제예요. 그럼요. 예. 예,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여기까지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2일이죠. 여의도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괴와 민주주의 퇴행,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과 MBC의 미래를 주제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매체 스픽스, 시민언론 민들레 TV, 전국 비상회의 TV, 촛불행동 TV로도 동시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도 하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